법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당신을 위해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냥 판례 암기가 아니죠. 맞습니다. 합격을 가르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될 최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3가지 오늘 아주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판례들이 상속, 성별 정정, 그리고 집합 건물에 관한 건데요. 네, 겉보기엔 전혀 다른 분야 같지만 사실 이걸 꿰뚫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법원이 이제 좀 딱딱한 형식 논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 사람들의 삶, 또 그 사람들의 진짜 의도를 존중하는 뭐랄까 현실 중심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맞습니다. 법 조항을 그냥 기계처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이 현실에서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훨씬 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들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걸 넘어서요. 그 이면에 있는 대법원의 생각, 그러니까 법리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함께 추적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핵심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첫째, 빚 상속을 피하려고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했어요. 그럼 그 빚, 손자녀에게 갈까요? 아니면 배우자가 다 떠안게 될까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그리고 둘째,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막는 것, 과연 이게 정당할까요? 이것도 정말 뜨거운 쟁점이었고요. 마지막 셋째, 아파트 단지 땅의 지분만 가진 사람이 아파트 주민들한테 내 땅 썼으니 돈 내놔 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판례부터 이 변화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사건, 상속 문제입니다. 특히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을 때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빚더미만 남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모두 이 빚은 도저히 감당 못한다 하면서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전원 다 포기한 거죠? 네.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기존 법리대로라면 다음 상속 순위가 누구죠? 바로 손자녀죠. 포기한 자녀들의 자녀들. 그렇죠. 그러니까 빚이 그 아이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꼬인 매듭을 대법원이 어떻게 풀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요. 대법원은 자녀가 전원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판결을 바꿨습니다. 아, 단독 상속인. 네. 더 이상 손자녀에게로 상속 순위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와, 정말 깔끔해졌네요. 근데 사실 기존 판례도 나름의 논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근데 이렇게 갑자기 바꾼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뭐 단순히 손자녀가 불쌍해서 이건 아닐 텐데요. 당연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민법 제1043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에요. 1043조요? 네. 이 조항이 뭐냐면 공동상속인 중 어느 한 명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 다른 상속인에게? 그렇죠.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다른 상속인에 배우자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본 겁니다. 이전에는 왠지 자녀가 포기하면 그 다음 세대로 넘겨야 할 것 같다는 뭐랄까 좀 막연한 관념이 있었지만 법 조문상으로는 배우자와 자녀는 그냥 동순이 공동상속인일 뿐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배우자라는 어떤 특별한 존재로 본 게 아니라 네. 그냥 남아있는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이라는 그 원칙에 아주 충실하게 해석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간 셈이죠. 그러네요. 그게 바로 법리적인 토대고요. 두 번째 이유는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요? 네. 바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람의 진짜 의도를 존중했다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야 뭐 빚을 지기 싫어서겠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요. 나도 이 빚을 지기 싫지만 내 자식에게만큼은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는 마음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나 때문에 내 아이가 빚쟁이가 되는 걸 원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겠죠. 그런데 기존 판례는 그런 부모의 의도와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잖아요. 아, 그랬죠. 빚을 끊어내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자기 자식에게 빚을 넘기는 통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대법원은 이런 법과 현실의 괴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법이 당사자의 상식적인 기대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담겨 있네요. 맞습니다. 그 판단이 흥미로운 게 법원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좀 추상적인 가치보다도 개인이 자기 법률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 이걸 더 우선했다는 신호로도 읽히거든요. 와, 정말 예리한 분석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도 같은 맥락인데요.
바로 절차의 비효율성을 계산한 겁니다. 절차의 비효율성이요? 네. 기존 방식대로라면 자녀들이 포기한 뒤에 손자녀들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상속인의 부모나 형제자매까지 줄줄이 다 법원에 가서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했어요. 와, 정말 번거롭네요. 법률 관계가 한 번에 딱 정리되니까 불필요한 분쟁이나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이걸 듣고 계신 수험생께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자녀 전원 포기 시 배우자 단독 상속. 이게 결론이고요. 네. 그 근거는 첫째, 민법 1043조의 원칙적 해석. 둘째, 상속 포기자의 진짜 의사 존중. 셋째, 절차의 간소화. 이 세 가지가 바로 대법원이 형식에서 실질로 나아갔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첫 번째 판례가 재산관계 속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었다면 다음 판례는 한 사람의 정체성, 즉 인간 그 자체에 대한 법원의 깊은 고민을 자릅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죠. 네.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성전환자가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느냐의 문제. 기존 대법원은 2011년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았었죠. 네, 그랬었죠. 당시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부모의 성별이 바뀌는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가 아주 우세했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이번에 그 입장을 11년 만에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결론은 단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별 정정을 불허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적으로 들리는데요? 기존 판례가 내세웠던 자녀의 복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이나 사회적 편견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법원이 갑자기 무시하기로 한 건가요? 아, 그게 아닙니다.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적 가치 하나만으로 그 모든 우려를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그 문제를 무시한 게 아니라 자녀의 복리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했어요. 새롭게 해석했다고요? 네, 과거에는 부모의 법적 성별이 바뀌지 않는 형식적 안정성을 자녀의 복리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 변함이 없는 상태. 하지만 이제는 부모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찾고 인격적으로 온전해져서 행복한 상태로 자녀와 깊은 유대감을 맺고 살아가는 것. 이 실질적 안정성이 자녀의 복리에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와, 자녀의 복리에 대한 관점이 180도 바뀐 거네요. 그렇죠. 부모의 불행을 담보로 한 외형적 안정이 아니라 부모의 행복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 관계를 더 중요하게 본다. 이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부모의 성별이 바뀐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본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새로운 현실에 가족이 함께 적응해 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표현까지 썼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 편견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이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 때문에 차별받을 우려가 있다면 그건 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차별을 없애고 아이를 보호해야 할 문제이지, 아, 그 편견을 이유로 한 개인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고 우리 공동체의 과제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진일보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무조건 다 허가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무조건적인 허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표현한 거고요. 아하, 앞으로 법원은 케이스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나 부모의 성별 정정에 대한 이해도, 현재 양육 상황, 가족 간의 유대감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서요. 결국 실질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본 뒤에 개별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네, 일률적인 금지에서 개별적인 심사로 전환된 것이죠. 그렇군요. 당신께서 이 판례를 공부할 때는 단순히 허용으로 바뀌었다 이걸 넘어서 맞아요. 자녀 복리의 개념이 어떻게 형식적 안정에서 실질적 안정으로 심화되었는지, 그리고 개인의 기본권과 사회적 편견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법원이 어떻게 연결지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정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가족관계 속에서의 의도,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법원의 새로운 시각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런 실질주의적 관점이 가장 딱딱해 보이는 부동산 권리관계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네,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한 동에 서 있는 땅의 지분을 여러 명이 나눠 갖고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은 아파트는 없고 오직 땅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뭐 경매로 땅 지분만 샀다든지 그럴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이때 이 땅 지분만 가진 사람이 아파트 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요? 당신들이 내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내 지분만큼의 땅 사용료, 즉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요. 굉장히 상식적인 주장처럼 들리는데요. 내 땅을 남이 쓰면 사용료를 받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렇죠. 민법의 공유물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르면 너무나 당연한 요구 같습니다. 근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고요? 네, 대법원은 청구할 수 없다고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여기서도 또 바뀌었군요. 네, 여기서도 형식과 실질의 대립이 나타납니다. 민법의 일반적인 공유 법리는 형식에 해당하고요. 하지만 대법원은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의 대지 공유 관계는 일반 토지 공유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 특수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왜 아파트 땅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죠? 핵심 키워드는 일체성입니다. 일체성. 일체성, 한 몸이다. 이런 뜻인가요? 네, 집합 건물에서는 내가 사는 아파트 공간, 즉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과 그 건물이 서 있는 땅을 사용할 권리인 대지 사용권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라는 원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가 서 있는 땅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면 그 아파트는 공중에 떠 있는 건가요? 말이 안 되죠. 하긴 그러네요. 그러니까 법원이 집합 건물에 한해서는 일종의 특별법 원리를 적용한 거군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토지 공유 법리라는 원칙보다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한 몸이라는 집합건물법의 특수성이 우선한다. 이런 선언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아파트 소유자, 즉 구분 소유자는 자기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건물 전체가 서 있는 대지 전부를 사용할 적법한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불법 점유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부당이득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땅 지분만 가진 사람은 애초에 이런 특수성을 감수하고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시각입니다. 보이면? 일단 멈칫해야죠. 그렇죠. 일단 민법의 일반 공유 법리부터 떠올릴 게 아니라 이건 특별 규칙이 적용되는 영역이지 라고 생각의 채널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특별 규칙의 핵심은 바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판례가 그 대원칙을 아주 강력하게 확인시켜준 기준점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전원합의체 판결 정말 흥미롭습니다. 상속법에서는 당사자의 의도와 절차적 편이라는 실질을, 그리고 가족법에서는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이라는 실질을, 또 집합건물법에서는 권리관계의 특수한 현실이라는 실질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네요. 맞습니다. 이 세 판결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단연코 실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화. 네. 법이 더 이상 박물관에 박제된 조문들의 집합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규범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당신께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본 판례들은 단순히 몇 가지 시험 문제의 답을 바꾼 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재산, 가족,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대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단순히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대법관이라면 이 사건의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진짜 현실과 기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법 철학의 변화가 앞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어떤 새로운 판례를 이끌어낼까 하고 말이죠. 네, 그 고민의 깊이가 당신을 단순히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넘어 법의 정신을 이해하는 깊이 있는 법률 전문가로 만들어줄 거라 확신합니다.